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수천억 대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김 전 회장 측의 영장 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혀 별도의 피의자 신문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통보에 오는 28일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일부 정치 검찰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더 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수사에나 협조하라며 비판했습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며 투자 확대와 협업을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의 복합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가와 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에 헬기가 추락해 헬기를 탄 내무장관 등 적어도 16명이 숨졌습니다. 헬기가 유치원에 추락해 어린이들 피해도 컸는데 기체 결함과 비밀 공작 등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예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쌍방울의 전환사채 거래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는 데 개입하고 지시한 혐의인데 김 전 회장은 관련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귀국 직후부터 밤 늦게까지 조사를 이어나갔던 검찰이 체포시한 48시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첫날 조사에선 쌍방울 계열사들 사이의 복잡한 자금 흐름을 묻는 데 집중했고 이틀째 조사에서는 쌍방울 기업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캐 물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끄는 쌍방울이 지난 2018년과 19년 발행한 수백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주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나아가 불법 대북 송금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대북 송금도 개인 돈으로 한 거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도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대납 의혹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러면 일부 아까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입장은 변화 없으신 거죠? 일빈정 한 적이 없는데.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공범을 통해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데다 김 전 회장이 장기간 해외 도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틀 조사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서도 좀 더 확실한 혐의인 기업 비리로 초반에 김 전 회장을 압박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심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로 모른다며 관련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애초 둘 사이가 가깝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그룹 전 비서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도 들은 얘기라며 난감해했는데요. 친분 관계부터 대납 의혹 관련 구체적인 증거까지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줄곧 서로를 모른다는 같은 입장을 내왔습니다.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게 없는데. 전화는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 하고.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네이사 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김 전 회장이 귀국한 날 정반대의 얘기가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쌍방울 그룹 비서실장 출신 A씨가 쌍방울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둘 사이가 가까운 사이였다고 진술했던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정작 YTN과의 통화에서 이와는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직접 보거나 들은 게 아니라 사내에 공공연하게 도는 말을 자신도 들은 적이 있다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쌍방울 관계자들에게서도 두 사람의 친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친분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때문입니다.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가운데 20억 원어치가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실제로 건네졌는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재작년 10월 고발을 접수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이 지난해 8월 쌍방울 내부비리 수사팀과 통합수사를 벌여온 지도 반년 정도 됐습니다. 전환사채는 무기명이 아니므로 흐름 추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게 아니지만 검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에도 확실한 증거를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검찰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대낮 도깨비 같은 일이고 일종의 마녀 사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KBS에 출연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줬는지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인 의혹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모르냐는 질문에는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누군가 술을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소환 통보에 오는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궤변은 늘어놓지 말고 수사에나 협조하라며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별도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토요일인 오는 28일 오전 10시 반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으면서 정치보복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다고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받는 배임 혐의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린 LH나 LCT의 부산시장, 양평공흥지구의 양평군수는 그러면 배임죄입니까? 성남FC 의혹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과 함께 출석하겠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당무와 국정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원들이 대거 동행하는 데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1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나잖아요. 그 하나를 설명하는데 무슨 우리가 최고위원회하고 의원 300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토착비리 세력과 결탁했던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궤변을 늘어놨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거짓 논리 풀어놓지 말고 수사에나 충실히 협조하란 겁니다. 이 대표의 논점 이탈, 사실 왜곡, 선전선동이 이젠 지겹기만 합니다. 부패한 특정 세력의 빌부터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당내에선 출석 거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 대표는 사실상 나 홀로 출석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검찰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며 투자 확대와 협업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CEO와의 오찬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 방향과 FTA 네트워크, 첨단 산업 경쟁력, 우수 인력 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복합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가와 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폴란드와 체코, 카타르 등의 장관급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원전 수출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폴란드의 국유재산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 영토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도 만나 원전과 에너지 분야 등 양국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에 헬기가 추락해 헬기를 탄 내무장관 등 적어도 16명이 숨졌습니다. 헬기가 유치원에 추락해서 어린이들의 피해도 컸는데 기체 결함과 비밀 공작 등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키이우 외곽 브로바리 지역 유치원과 주거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건물 위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서졌고 덥게 가려진 시신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갑자기 헬기가 덮친 유치원의 내부도 크게 파손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 내무장관과 어린이들이 숨지는 등 5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모나스티르스키 내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발발 이후 최고의 관료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프랑스제 슈퍼 퓨마로 내무부와 국가비상서비스 소속 고위 관료들을 태우고 전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기체 이상 안전수칙 위반, 비밀 파괴 공작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Перше треба сказати, що зарано робити висновки, зараз вже розпочато кримінальне провадження і слідчі служби безпеки України, Національної поліції, ДБР зараз будуть працюват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젤렌스카 영부인은 최근 자국민 45명이 숨진 비극에 이은 이번 사고로 인한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ще один складний важкий день для всіх нас. Сьогодні в нас нові втрати. І тому я ще більше вдячна за те, що ви сьогодні з нами. 지난 13일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드니프로 지역 아파트가 무너져 45명이 숨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측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말 민중 총궐기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함께 나선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피의자들의 자택 등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장에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 등 전현직 조합원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3년간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도 YTN과 통화에서 몇 년 동안 내사를 진행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소식에 민주노총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마치 체포영장을 집행하듯 경찰이 밀고 들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소식에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말실수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반쪽 마무리 등이 언론에서 묻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오늘 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것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언론인들,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했던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도해왔습니다.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3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화물연대 측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조직적이고 고의로 이뤄졌다며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검찰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거부,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겁니다. 지난해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화물연대에 대한 판단도 같았습니다. 화물연대 소속된 그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한기정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있었던 만큼 화물연대 측은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조사 중인 사건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 고발당할 정도로 편파적이었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심의했다는 겁니다. 이에 관련 조사를 모두 거부했는데 피시민의 거부로 조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인데 이걸 사업자 단체라고 무리하게 규정짓고 무리하게 조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고발까지 진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법적 대응을 현재 논의 중이고. 공정성 시비를 의식한 듯 한 위원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 불참에도 제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고발 결정을 한 만큼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의원 제명 안건이 창원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난의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징계 요구인권은 30일 출석 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아 창원시 의원의 제명 안건은 부결되고 대신 출석 정지 30일로 징계안이 처리됐습니다. 제적 4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제명 표결에서 찬성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제명안 부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회 출석만 정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은 제명안 부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경남도당 차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징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힘 창원시의 의원단에게 제명하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사과한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원직 상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동료 의원을 갖다 제명 처리해서 의정 활동을 갖다 끝을 내게끔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앞서 이태원 참사 경남대책회의와 유가족들은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를 깎아내렸다며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저 납득이 안 되죠. 그게 뭐 진정한 사과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사과는 안 보입니다. 그냥 이게 행식적인 그냥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식 의정 활동만 금지될 뿐 의원실 출입도 가능하고 월정 수당 등이 지급되는 마당에 출석 정지 30일이 징계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설 연휴 뒤인 오는 30일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정점을 지나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간 확진자 그래프가 지난달 셋째 주에 47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4주 지난 이달 둘째 주에 30만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확진자에 이어 위중증과 사망자도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이달 첫째 주 600명에 육박했다가 둘째 주에 500명대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달 마지막 주에 하루 평균 60명 가까이 올랐다가 이달 둘째 주 50명대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이후에도 그 일정 정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위중증 환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그 감소의 패턴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자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의 시점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시점은 설 연휴 뒤인 오는 30일입니다. 이러한 국내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유행 등 외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번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 일정과 범위를 결정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대중교통은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명절 대이동 시기에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60세 이상 고령층은 설 연휴 전에 개량 백신 접종을 마쳐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 연세로에 내려졌던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여전히 거셉니다. 서울시가 지구 지정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차량과 상권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됐던 연세로. 차보다는 사람, 그리고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9월까지 지구 지정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연세로는 약 10년 만에 다시 차 있는 거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연세로는 평소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일반 승용차도 이곳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대문구가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한 건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돼 접근성이 떨어져 신촌 상권이 위축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구 해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혀왔던 상인들도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촌이 예전처럼 완전히 100%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신촌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지만 상권의 주 소비층인 인근 대학생들은 지구 해제와 상권 활성화는 큰 관계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근의 주차 공간이 많지 않은 데다 연세로를 다니는 차량이 상권을 이용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행자의 불편만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게 만약에 상권 목적인 거면은 너무 주차 공간이 애초에 없어가지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학생인 거고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상권에 큰 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구 지정을 반대해왔던 시민단체도 연세로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촌은 어떤 거리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잠재력을 가졌던 것이 차 없는 거리였던 건데 그거를 없애면 오히려 신촌의 특색이 없어지는 거죠. 서울시는 서대문구와 함께 오는 6월까지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향후 지정 해제 또는 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이 소유한 건물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내고 집을 사라는 등 얼토당토하는 대안을 제시받은 세입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임성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구성된 10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인천 일대에서 주택 300여 채를 빌려주고 전세 보증금 2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의 딸이 여러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딸 남 씨가 세입자를 유치한 방식은 건축왕 아버지와 판박이었습니다. 금융권 대출로 집값의 절반가량이 선순위 근저당으로 잡힌 집에 주변보다 낮은 전세가를 매겨서 임차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건물이 통째로 이 집주인 하나의 소유자, 돈이 많은 사람이다,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그렇게 들어온 세입자들은 최근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 기간이 끝났거나 집을 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기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하다못해 검찰청에도 가보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계속적으로 검색도 해보고 또 주위에도 물어보고. 항의가 쇄도하자 딸 남 씨 측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거나 기존 보증금에 더해 돈을 추가로 내고 집을 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 하지만 지난해 3월 아버지 남 씨 소유 회사가 딸 건물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며 이마저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후순위 근저당에 대해서 집요하게 몇 사람이 질문을 했고 2022년 7월 전에는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딸 남 씨는 일부 세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건축왕 아버지가 벌인 일이라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남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운영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도 찾았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 씨 집에 계시나요?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SNS 단체 대화방엔 현재 100여 명이 모였는데 일부 세입자들은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세입자가 동의 없이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액이 1,0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임대차 개시일, 즉 입주일이 4월 1일 이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1년 전보다 1.7% 하락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설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비용은 30만 6,498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2%, 지난해보다는 1.7% 낮은 수준인데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비용은 27만 3,991원으로 대형 유통업체에서 살 때보다 19% 정도 더 싼 거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설 명절 선물 세트는 고물가 시대에 맞춰서 실속을 챙긴 가성비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대면 명절인 만큼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고가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명절 선물 세트 판매됩니다. 꼼꼼하게 상품 가격을 비교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건 5만 원 미만의 과일 선물 세트나 알짜배기 제품으로 실속을 챙긴 가공식품 선물 세트입니다. 아무래도 선물하려 하면 가격이 좀 비싸니까 요즘 하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비싸니까 부담이 되죠. 한라봉이나 레드향 과일 위주로 둘러보니까 5만 원 이하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해 유통업계는 가성비 좋은 한우나 과일 선물 세트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한우 정류 세트를 지난해보다 10% 더 저렴한 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덕에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0% 더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도 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에서 찾는 것보다 아마 해외 직구 상품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그게 좀 퀄리티도 괜찮은 제품이 좀 저렴하게 좀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인 제품들이 좀 많아서.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는 제품들이 대세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설 명절인 만큼 초고가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한 백화점은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한우 선물 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렸습니다. 한정 상품으로 내놓은 220만 원짜리 대형 굴비 세트도 인기입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큰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선물이다 보니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조금은 고급스러운 제품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좋지 않은 경기 상황 탓에 합리적인 가격에 실속까지 챙긴 선물이 인기지만 가치에 중점을 둔 프리미엄 선물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4천억 원대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존 혐의에다가 대북송금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통보한 27일이 아닌 토요일인 28일 변호사 1명과 함께 출석해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애초에 통보했던 날짜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28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더 분주해졌습니다. 한때 이 대표의 대선 자금까지 수사망을 넓혔지만 지금은 다시 본료인 배임과 개발 특혜 혐의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 대표가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특혜를 눈감아줬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장동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쏜 신호탄은 뜻밖에도 불법 대선 자금이었습니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 원대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이 대표 측에 뒷돈을 줬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의 검은 돈을 실제 이 대표가 선거 자금으로 썼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 대표 측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혐의조차 부인하고 있고 계좌 추적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성사된 이 대표 조사의 초점은 애초 사건의 본류였던 개발 특혜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대장동 사업이 시의회 반대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난항을 겪자 민간 특혜를 용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합 개발을 추진했던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사업비나
1,800억 원대 고정이익만 남겨주면 나머지는 민간업자들 뜻대로 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 대표는 죄가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만 검찰은 당사자의 지위나 임무부터 손해 액수까지 법리가 복잡한 배임보다 범죄 구성 요건이 간명한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개발계획이나 공모지침서 내용 같은 성남시 내부 비밀로 사업권을 따게 해줬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처럼 대장동 사건 역시 이 대표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최종 처분에 앞서 검찰이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을 묶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과 관련해 아무 잘못이 없지만 또 오란이 가겠다고 말을 한 데 대해서 궤변과 허세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지방 권력을 이용해 토착 비리 세력과 결탁을 했던 범죄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오늘도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가 문제가 된 이유는 부패한 세력의 빌부터 인허가권을 남발하고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터졌기 때문이라면서 길바닥에서 거짓 논리로 국민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수사에나 충실히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해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 대통령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거의 결심이 섰다며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불참했습니다. 자신의 해임은 대통령 본인의 뜻이 아닐 거라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박한 뒤 하루 만에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 일부에서는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당대표 도전과 불출마 사이 다시 중대 기로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선두권을 달리던 여론조사 결과가 주춤하고 있고 친윤 초선 의원들의 집단 성명에 이어 지도부의 공개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평가하고 또 새로운 분석을 내놓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 전 의원 측은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팩트체크 형식의 글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는 사이 다른 경쟁 주자들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충청권을 찾은 김기현 의원은 최근 당내 분열을 의식한 듯 연일 화합을 강조하며 과반 득표의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 이 연포탕을 주제로 해서 당을 화합 모드로 이끌어나가는 대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목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서 결선으로 가지 않고 서울중앙당사에서 출정식을 연 안철수 의원은 청년층과의 소통에 집중하며 나 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전당대회라는 게 사실은 축제의 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에서는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는 이제 채 50일이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별 합동 연설회 등 일정도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인 집권 여당의 당권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명 안건은 찬성 20명, 반대 20명, 무효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제명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징계 수위를 낮춘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시켰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브리핑에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평가지표 4가지 가운데 3가지는 달성했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부 검토를 거쳐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을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은 설 연휴 일주일쯤 뒤인 30일 0시가 유력한 거로 보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한 백지 시위 참가자들이 하나둘 체포되고 있습니다. 섣부른 방역 완화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돌리려는 움직임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당시 거리에서 백지를 들었던 이 여성은 경찰에 체포될 걸 직감하고 이런 영상을 남겨두었습니다. 也就是说，当大家看到这段视频时，我已经被警察带走了。 지난해 11월 30일 친구 5명과 경찰에 불려가 24시간 교육을 받은 뒤 풀려났는데 12월 18일부터 경찰이 다시 친구들을 하나둘 붙잡아갔다고 말했습니다. 他们在拘捕令上被要求签名时，罪名栏是空白的。 警方也拒绝告知他们的关押地点、时间和罪名。 실제 이 여성도 지난달 24일 이후 연락이 끊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这一场报复是为了什么？为什么要用我们这些普通青年的人生作为代价？我们不想凭空被消失。 중국 인권 문제를 추적해온 웹사이트는 백지 시위 참가자 1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추정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선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된 상태입니다. 섣부른 방역 완화를 비난한 SNS 계정 1120개도 닫아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건 백지 시위를 비난하는 글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망자 급증의 원인을 봉쇄 해제를 요구한 백지 시위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不光是老人，连年轻人也可能成为他们咬舌的对象。现在有很多人已经开始埋怨、抱怨放太开了。 전격적인 방역 완화 결정에 백지 시위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시사하는 관영 매체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권 퇴진 구호까지 외쳤던 백지 시위대를 그냥 둘 수 없는 공안 당국. 최근 감염 확산과 사망자 급증의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어떤 약일까요?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은 바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올해는 약 판매 지각에도 큰 변화가 생길 거로 전망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지난 2021년 약 45조 8천억 원, 전 세계 판매고 1위를 기록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32조 9천억 원으로 매출 1위를 지키며 2년 연속 판매 1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1위 후보는 미국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로 올해 약 29조 5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내 면역세포에 암세포 공격을 억제하는 기전을 풀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의 항암제로 지난 2015년 이 치료제로 치료를 받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암 완치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머크의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그 면역항암제가 지금 18개 암종에 38개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1위였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올해 2위로 전망되며 2위였던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4위로 예상됩니다.
3위였던 에비브의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는 올해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며 4위였던 MSD의 키트루다는 올해 1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또 5위였던 모더나 백신은 올해 9위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 항암제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 최근 바이오 의약품을 주도하는 항체 치료제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상승폭 7.3%에서 1%포인트 이상 낮아져 최근 9개월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0.5% 떨어져 코로나 대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가 나온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18일 파월 의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따라서 재택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는 31일부터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파월 의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을 태우고 전방으로 향하던 헬리콥터가 키이우 외곽에 추락해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14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서비스와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 18일 오전 키이우 동북쪽 외곽의 브로바리 지역에 국가비상서비스 소속 헬기가 추락해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 장관과 1차관을 비롯해 내무부 관료 5명, 경찰 관료 1명, 승무원 3명 등 9명이 숨졌고 헬기가 추락한 후 유치원과 주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사고 초기 사망자가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적어도 18명, 부상자가 3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가 이같이 정정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우리나라 재단을 통한 피해자 배상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해왔던 일본은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나중에라도 피고 기업에 배상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소식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전합니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피고 기업의 화해가 지속 가능한 해결이라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화해의 방법으로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단 참여를 꼽았습니다. 일본 기업 참여가 빠진 강제동원 해법 초안이 공개된 뒤 한국 정부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일본 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韓国側の発言や報道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外交当局間の意思疎通を継続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今週も日韓局長協議を実施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재단을 통한 피해자 배상 자체에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그 뒤 일본 기업이 재단에 이 돈을 갚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 측의 구상권 포기, 즉 나중에 이 배상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이미 해결돼 한국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국 논리를 일본은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国交正常化を果たしました。以来築いてきた友好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を健全な形に戻し、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
일본은 한국 측의 해법을 주시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호응이 있어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 당국 간 치열한 신경전 속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둘러싼 막바지 협의는 조만간 서울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재차 요구하면서 오늘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늘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합동으로 만나자고 제안해 면담이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1심 결과가 9년 만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에 투자했던 1,200여 명이 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선고기일을 엽니다. 대학교 건물에서 다른 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 성폭행 살인 혐의를 받는 21살 김모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을 이유로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대규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소비자 9,800여 명이 애플을 상대로 127억여 원을 배상하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이 춥지만 낮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중국발 스모그에 어제 발원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대구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수도권 지역은 밤 한때 높게 지속겠습니다. 뿌연 하늘 속에 밤 사이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강원의 최고 5cm, 경기 동부와 충북 지역의 최고 3cm,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5.7도, 대전은 영하 4.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는 7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설 연휴 첫날엔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